사회 불만을 품거나 불평을 품은 자 혹은 개인의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자들이 장시에다가 벽사라든가 흉서, 괴서 같은 것을 내붙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장시는 조선 후기에 있어서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가장 필수적인 그런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고 어떤 민심의 동향이라든가 아니면은 민중 저항의 그런 장으로도 활용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지도에 처음으로 나타난 시장. 그 속엔 변화된 경제 활동과 민중들의 삶이 배어 있었다. 지금까지 내륙 지방의 지도를 살펴봤는데요. 해안 지역은 어떻게 그려놨는지 궁금합니다. 해안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전라도 나주 지도입니다. 나주라고 하면 내륙 지방인데 해안 지도가 있다. 의아해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의 나주는 나주목으로 지금의 나주보다는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섬들까지도 나주목에 소속된 땅이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육지뿐 아니라 섬들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섬이 하나, 둘, 셋, 넷, 몇 개의 섬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섬 주변에는 이 읍성에서 섬까지의 거리, 그리고 바닷속의 깊이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섬 지도를 한 장 더 만들어 놨습니다. 흑산도와 지도진의 지도입니다. 이 카메라로 클로즈업을 해 놓은 것을 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지도진 지도에는 이 섬 꼭대기에 이 요망대라는 감시초소를 만들었고요. 또 이 부두에는 아주 전선이 크고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배 밑바닥이 평평한 게 전통적인 우리 배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안 지역을 상세하게 그려놓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해안 지도들은 얼마나 정확하게 그려졌을까? 현대 해도와 비교해보기 위해 해양조사원을 찾았다. 우선 수심을 확인했다. 대흑산도 앞 장도, 수심이 15장이다. 네, 한 45m 정도 되는 수심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 해도에는 31m에서부터 25m, 또 50m, 60m 이런 수심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범주에 들어가는 수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도에 표시된 수심은 해도의 기록과 비슷했다. 해안 지도가 자세한 이유는 이 지도의 사용 목적 때문이었다. 지도가 제작되던 당시 조선의 해안엔 서양 세력이 밀려들고 있었다. 이미 서양과 몇 차례 충돌을 겪은 대원군은 1868년엔 독일인에 의해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독을당하는 사건까지 경험한다. 그러자 대원군은 전국에 서양 세력을 배척하는 척화비를 세우고 해안 방어에 관심을 집중했다. 대원군의 척화비는 지도에도 명확하게 표시돼 있다.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그림지도는 대원군의 이 같은 의지가 담긴 국방지도였다. 1872년은 우리가 외국과 수교를 맺기 4년 전입니다. 즉 18세기 중엽 이후 아시아로 본격적으로 밀려 들어왔던 서양 세력과 우리가 무력 충돌을 겪은 직후입니다. 이 지도들의 그 분포를 보면은 9년 전 459매가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139매가 군사시설에 관한 지도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1차적인 목적이 군사적인 방어, 특히
해안가의 수군 시설에 관한 것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서 해방의 주요 목적, 즉 제작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안 방어에 대한 대원군의 의지는 지도 곳곳에 나타난다. 경기도 대부 지도엔 해로가 점선으로 나타나 있고 이양선이 지나간 자리까지 기록돼 있다. 전남 한평지도. 산봉우리에 그려진 봉화가 불까지 뿜어낸다. 해안가엔 각종 배들의 모습이 자세하다. 전남 해남지도. 나란히 세워진 배 가운데 거북선이 눈에 띈다. 이때까지 거북선이 있었다는 것이 지도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거북선은 순천지도에도 보인다.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전남 여수를 찾았다. 거북선이 놓여있던 진남관 앞은 매립돼 시가지가 들어섰다. 이 진남관 바로 앞이 옛날에 남문터고 그 거북선은 1890년까지 진남관 앞에 있었다고 한다. 전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북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수의 마지막 부임하신 김동근 수사님의 시집을 보면은 여수에 부임을 했을 때 그 부임한 것이 1890년입니다. 그때 부임을 했을 때 빈 그 거북선이 어떻게 쓸쓸하게 매여 있었다. 그 구절만 보더라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여수에 거북선이 있었다. 당시 대원군 국방정책의 핵심은 포군을 증설하는 것이었다. 그림지도에 새롭게 표시된 포수청은 이 같은 사실을 잘 보여준다. 포수청은 해안뿐 아니라 내륙 지방에도 나타난다. 포군이 전국적으로 일반화됐음을 의미한다. 충북 황간지도. 포수청이 신설됐다는 사실까지 기록하고 있다. 이곳엔 특이하게 포수들의 집단 거주지로 추정되는 포수촌도 보인다. 그전에는 활을 쏜다든지 창을 쓰는 이러한 병사들이 상당히 많이 혼성된 혼성부대 체제였었는데 병인 양료 이후로 조총을 쓰는 군사들을 집중적으로 양성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포수라고 하죠. 초기에는 이 사람들은 주로 강화도라든지 서울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됩니다만 1868년에 남영군묘 도굴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이 양선들이 전국 어디든지 출몰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조선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런 조총을 쓰는 포수들을 서해안 일대로부터 갑자기 이제 증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것이 1871년부터 이제 성과를 좀 얻고요. 특히 이제 신미양력을 겪으면서는 해안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포수들을 설치합니다. 대원군은 화약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다. 김규가 지은 운하견문록엔 그 같은 사실이 나타나 있다. 수천 건이 되는 대포를 도입했다든지 동네에 있는 외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화약 무기를 몰래 수입을 해서 그것을 보고 제작하던